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1강의 두 번째 파일이죠. 17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심청전이 나왔네요. 심청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판소리계 소설로 심청이 효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어요. 근데 얘는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이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지만 덧붙여진 내용 또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그러면 여기서 부인이 어떤 부인을 말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죽어서 귀히 됐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인간 생각이 아주 멀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의 부친이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너의 아버지 엄청 슬펐을 것이다. 누구예요? 심청의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심청의 어머니의 대사네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은 심청의 어머니다. 심청의 어머니가 죽은 심청이를 만난 장면이네요. 심청 어머니가 심청을 만나는 장면. 자, 중략하고 다음 장면 봅시다. 얼굴도 대어보며 수족도 만져보며 얼굴도 대보고 손발도 만져보며 귀와 목이 흰이 너의 부친 같기도 하구나.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아니 내 딸 아니랴. 내 딸이구나. 서리법. 심청이가 죽어서 심청 어머니를 만난 장면. 내 끼던 옥지환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 강령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줌치 청홍당사 벌 매듭도 에고 네가 찾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네가 어찌 알았겠느냐. 알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머니 나를 이별하고 너 다시 아버지를 만날 거야. 광안전 맡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누가요? 심청 어머니가요. 광안전이란 곳에 근무하나 봐요.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한탄한들 어이할 소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심청 어머니가 심청이에게 말했죠.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는 아가씨란 뜻이니까 누굴 말해요? 심청을 말하겠죠. 심청이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러라. 그래서 수정궁은 심청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의 인물은 심청전 가정소설이죠. 가정소설의 주인공의 어머니로 주인공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복이 있으리라고 예언하면서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결말 뭐죠? 권선징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설 보니까 화욱 세부인 나오는 거 보니까 창선가미록. 창선가미록은 착한 일을 드러내어 의에 감복하게 한다 라는 뜻인데 복잡한 가정소설이죠. 자, 전형적인 가정소설인데 이 소설은 내용을 먼저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줬네요. 화욱에게는 화욱이 가장입니다. 아버지.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는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는 차자 화진을, 그리고 요씨에게서는 딸 화빙선을 얻었다. 요씨는 세 번째 부인이네요. 세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 요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욱과 정씨가 잇따라 죽는다. 자, 그리고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어요. 첫째 부인 심씨에게는 화춘이 있고, 두 번째 부인 정씨에게는 화진이 있고, 세 번째 부인 요씨에게는 화빙선이 있었는데 요씨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욱이 죽고 그 다음에 정씨가 죽어요. 그럼 남아있는 인물은 심씨와 화춘, 화진, 화빙선, 그리고
화욱의 누이인 성부인은 그러니까 화춘, 화진, 화빙선의 고모가 되는 거네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요 부인은 셋째 부인이고 화빙선을 낳은 사람이죠. 요 부인은 죽었고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소저를 대하여 흐느낌에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부인이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여기까지 인물 파악하면서 가요. 자, 요 부인의 유모 치선이 누구에게? 빙선소자에게 흐느끼며 말하는데, 어르신은 누굴 말해요? 화옥을 말하겠고, 정부인은 이 화진의 부모를 말하겠죠. 화진의 엄마의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에 대해, 소저는 누굴 말해요? 화빙선을 말하고요. 둘째 공자는 화진을 말할 거예요. 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부인이 돌아가심에, 여기서 돌아가신 두 부인은 요씨 부인과 정씨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득 독수에 들었으니 외롭게 되었으니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안 해보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늙은이는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 유모 치선이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유모죠. 유모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정부인은 화진의 부모예요. 어머니.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가 많으니,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정부인은 자, 화진의 어머니인데 살아서 해악을 끼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정부인의 시녀들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하니 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소저는 화빙선은 뭔가 좀 신중한 성격임을 알 수 있네요.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난향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시녀일 거예요. 심씨에게 고한데, 심씨는 첫 번째 부인이죠. 심씨 첫 번째 부인이 고했대. 부인에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난향은 심씨의 시녀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씨 시비를 시켜, 시비 시녀, 노비, 여자 노비를 말해요. 시비는 여자 노비를 시켜 소저를 잡아요. 여기서 소저는 화빙선을 말하죠. 소저를 잡아와서 꾸짖기를, 니년이 감히 흉심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종 치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부인인 심씨가 악인인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인 심씨가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필연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심씨에게는 아들 누가 있습니까? 장자 화춘이 있는데 이 화춘이 참 못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정씨 아들 화진이 참 인간이 괜찮고 덕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화욱이 큰아들 화춘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 화진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고로 심씨는 자기 아들이 장자의 자리를 계승하지 못할까봐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해서 화빙선을 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며, 화진 누구예요? 여기 정씨 아들이죠.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꿀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내 이놈 지나 네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여기서 성부인은 누구였어요? 저 고모였죠. 선친을 우롱하여, 선친 돌아가신 아버지를 우롱하여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가 틀어졌더니, 이거 모함입니다. 모함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화진은 선한 인물입니다.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여, 여기서 공자는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로 화진을 가리키는 거죠.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남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혈육으로 모 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모 부인은 심씨를 말하겠죠.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여기서 누이는 아까 화빙선을 말하는 거죠.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지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심씨께서는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소저 여자오대, 소저는 화빙선을 말할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화를 내며 쇠 채측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공자는, 여기서 화진이죠, 방성대곡한데 크게 울며 화춘의 부인 임씨가, 여기서 화춘은 첫째 부인 심씨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 그래서 임씨는 자기 며느리예요. 심씨의 며느리.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자, 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인물관계가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소설 창선가미록인데요. 인물관계도를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좀 복잡한 소설이 나온다 그러면 인물관계도는 반드시 정리한 다음에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내용 파악이 됩니다. 자, 화욱이라는 이 가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어요. 심씨, 요씨, 정씨인데 오히려 심씨가 뭐예요? 악한 인물이죠. 악한 인물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아들 화춘이 못났기 때문이다. 못나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장자의 권한이란 조선시대에 여기는 지금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리거든요.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결정권은 장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화춘에게는 두 부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임씨고 두 번째 부인이 조씨인데 첫 번째 부인인 임씨는 선한 인물이고요. 두 번째 부인 조씨는 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화욱의 둘째 부인 요씨는 그죠, 화빙선이라는 딸을 낳고 소저를 낳고 일찍 죽고요. 세 번째 부인 정씨가 두 번째 아들 차남 화지를 낳고 두 번째로 죽죠. 그 다음에 화욱도 죽고요. 그런데 이 화지는 선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지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두 명의 부인이 다 현명합니다. 남소저와 윤소저가 있고요. 윤소저에게는 남동생 윤여욱이 있는데 이 윤여욱은 진채경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진채경의 아버지 진공이 윤여욱과의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당시에 엄승이란 자가 있었는데 화욱과 동년배예요. 이에게는 조문하라는 양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양아들의 아들이 누굴 좋아해요? 진채경을 좋아합니다. 자, 요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가정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척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 생산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위의 인물은 가정소설이죠. 가정소설로서 정실 부인이 첩의 자녀들을 음해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특이하죠. 첫 번째 부인이 악인으로 나온다는 게요. 훗날 이 소설은 심씨의 재상이 밝혀지고 공자와, 여기서 공자는 화진이 되겠죠. 빙선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가정의 평안을 맞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화진입니다. 자, 그 다음 소설이 뭐냐? 예, 구운몽 아까 환몽구조의 대표적인 소설, 몽자류 소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 꿈, 현실로 이루어지는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게 현실이 천상계고요. 꿈이 지상계로 이루어지고 다시 꿈을 깨면서 현실로 돌아가는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천상계 현실에서 주인공은 성진입니다. 성진이 모든 것을 이룬 자예요. 덕을 이룬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스님입니다. 불도를 닦는 스님인데 이제 세속적인 욕심을 갖게 돼서 그의 스승인 육관대사가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해서
자, 현실로 내려와죠. 꿈에서 지상계의 소유로 태어나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았던 9 선녀들을 다 부인으로 맞이하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다음에 70세가 되던 해 나 이제 불교에 기할 거야 그랬더니 육관대사 스승이 나타나서 그래 너 이제 꿈을 깨라 그래서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꿈에서 뭘 깨달아요? 인생 무상을 깨달아요.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꿈에서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가 70세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이것이 다 헛된 것이야 라고 깨닫고 나서 현실로 돌아가서는 불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 득도를 해요. 2가지 깨달음을 얻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나와 있는 부분 뭔가 한번 볼까요?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했는데 이 군몽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교과서에 이제 고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첫 부분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현실과 인몽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토번과 싸우는 장면이 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강몽하는 부분과 현실로 돌아간 부분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딘가 봅시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는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이 부분은 어디냐면 꿈을 깨기 직전, 강몽 직전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 꿈에서의 소유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출장 입상하고, 자, 2명의 부인과 7명의 첩을 두고 잘 살다가 관직을 사양하고 70세 생일날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중간에 노승이 나타나요. 여기서 노승은 현실에서의 육관대사 스님이 나타나서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랬더니 노승이 아니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다니 기는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양승상 양소유, 그러니까 여기는 꿈 부분인 거예요. 자, 꿈에서는 양소유로 나오니까요. 자, 양소유가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첩이에요, 첩. 능파낭자가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이 꿈속에서 토번을 정벌한 일이 있었거든요.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화상 늙은 스님이냐라고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꿈에, 그러니까 현재가 꿈인데 꿈속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장면을 이야기한다. 다른 말로 몽중몽,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때 이 노승을 보았다는 거죠. 언제? 토번을 정벌할 때. 토번은 오랑캐족을 말해요. 그때 몽중몽에서 이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 노화상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어느 때를 말해요? 꿈을 꾸기 이전의 현실. 꿈꾸기 이전의 현실. 천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계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려. 누가 당신을 양승상을 총명하다 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승상은 바로 양소유가 되는 거죠. 양소유. 그래서 양소유는 이름이고요. 승상은 직책이에요. 최고의 직책.
자, 이런 거 파악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깜짝 놀라면서 황당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자여 곧바로 증명을 받아 관직을 얻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벌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 이 서울을 떠난 적이 없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소유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자신은 평생 여기를 떠난 적이 없다. 떠난 적이 있는데 자, 연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적, 토번을 정벌하러 갔던 적 딱 2번밖에 없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승이 말하기를 상공, 여기서 상공은 누구예요? 소유를 말하는 거죠.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일장 춘몽을 못 깼어. 승상이 말하기를, 승상은 소유겠죠.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할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노승 이 말하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랑간을 2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아, 여기도 전기적 요소죠. 그래서 뭐예요? 노승이 지팡이를 두드리니까 연기가 일어나 주변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승상이 여기서 승상은 양소유겠죠.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나이까? 라고 했더니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살펴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뭐예요? 강몽한 거예요. 강몽 부분입니다.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돌아온. 그래서 이 부분이 비현실적 요소 강몽 부분이죠.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룻밤의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룻밤의 꿈. 뭐가? 이 지상계에서의 꿈이 지상계의 70년이 천상계 즉 현실에서의 하룻밤이었다는 거예요.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룻밤이 지났다 라는 얘기예요. 자,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며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다. 소화상의 몸. 소화상이 뭐냐면 어린 승려라는 얘기예요. 어린 승려. 그러니까 자, 10살이에요. 10살. 몸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온 부분이죠. 강몽 부분이에요. 전혀 대승상의 의의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이 현실의 자신임을 알았다는 거죠. 연화도량의 행자가 바로 성진이죠. 성진. 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해요? 성진이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풍도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가의 아들, 즉 양소유로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한 후에, 출장 입상 나아가선 장군이 되고 들어와선 재상이 된다. 출세한다는 얘기죠. 공명신퇴하여 스스로 퇴직했다. 명예퇴직했다 이런 말이죠. 하여 두 공주와 6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도다. 여기도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 거죠. 꿈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주었죠. 이 성진의 생각으로요.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이거 뭐죠?
꿈을 깨고 난 현실에서 깨달은 거죠. 와, 인간 세상 다 인생 무상이구나, 허무한 일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었다. 육관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부족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그죠? 윤회가 벌입니다.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꿈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갖기 어렵나이다 라고 했더니 대사, 스승이죠. 육관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접지몽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라고 물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육관대사가 네가 가고 싶어서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그 양소유로 태어난 삶을 다 살고 네가 오고 싶어서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왔어. 자, 그렇게 말한 것은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어. 뭔가 꿈을 깨지 못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야. 왜?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때문이지. 옛말에 이르기를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호접지몽, 이거는 뭐냐면 장주라는 사람이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장주가 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너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으니 네가 다시 말해봐라.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참이니. 자, 이렇게 말한 육관대사의 말은 뭐냐면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공사상은 뭐냐면 꿈과 현실은 구분할 수 없다. 이어져 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란 없는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입니다. 꿈과 현실은 이어져 있고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나비가 꿈을 꾸어서 장주가 되었는지 장주가 꿈을 꾸어서 나비가 되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공사상인데, 성진 너는 아직 공사상을 깨닫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진이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9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구운몽은 회의와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회의와 부정, 무엇에 대해 의심을 품고 무엇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되는데, 작품 초반에 성진일 때는 현실이죠. 세속적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 불교의 대해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 그래서 회의와 부정이 3번 일어나요. 첫 번째는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 두 번째는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 세 번째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
기인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불교적 가치관이 이게 뭐지? 라는 회의와 부정. 두 번째, 세속적 삶. 부귀영화? 이거 뭐지? 세 번째는 참과 거짓의 구분? 이거 뭐지? 라는 회의의 부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깨우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결론이 납니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 속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그러면 구운몽의 주제는 뭐예요? 바로 불교 사상입니다. 자, 인생무상과 공사상인데 인생무상은 부귀영화는 덧없다는 것이고요. 공사상은 참과 거짓은 구분이 없다. 꿈과 현실은 구분이 없다는 불교 사상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1번 기억은 몽중몽이죠.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기억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몽중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의는 언제였어요?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느끼고 나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은 양소유로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적절하지 않네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꿈에서 장원급제한 거, 꿈속에서 장원급제한 거니까 어느 단락에 해당돼요? 바로 첫 번째 부정과 두 번째 부정 사이. 첫 번째 부정 불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양수유로 꿈에 태어나서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전이니까 맞네요. 3번 디귿은 성지는 이미 깨달았나이다. 이것은 언제 깨달은 거죠?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를 거친 후에 다시 현실계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맞네요. 리을을 보니까 자, 육관대사가 한 말이에요.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죠. 세 번째 이분법적 구분. 맞네요.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 맞고요. 미음이 뭐냐면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미음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맞네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깨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지문 하나 남았는데 이춘풍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설을 해야 하므로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문학개념어 21강의 두 번째 파일이었고요. 다음 문학개념어 21강 세 번째 파일에서 이춘풍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